일본은 한때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5년대 말 일본 경제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쿄의 황궁 부지 가격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보다 비쌌고 일본 기업들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와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를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상승했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대출로 가득 찼고 기업들은 파산했으며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그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거대 건설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의 악몽을 이해하려면 먼저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985년대 초반 미국은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엔화의 가치를 높이고 달러의 가치를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엔화 가치는 불과 2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싼 돈이 시장에 넘쳐났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심리는 간단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고 기업들은 본업보다 부동산 투기에 더 열중했습니다. 도쿄의 땅 한 평 가격이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보다 비쌌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1989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은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사라졌고 은행들은 엄청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빚을 갚지 못했고 연쇄 파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너무 느리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좀비 은행들을 살려두었으며 구조 조정을 미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일본의 주가는 아직도 1989년 최고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중국을 봅시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이자 저축수단이며 가족의 부를 상징합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3대가 함께 저축했고 결혼하려면 남자가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있었습니다. 지방 정부들도 부동산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입 중 절반 이상이 토지 매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개발을 밀어붙였고 건설 회사들에게 토지를 팔았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중국 전역에 유령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텅 비어 있었지만 건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건설 회사들은 엄청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버그란데라는 중국 최대 건설 회사는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땅을 사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땅을 사고
더 많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마침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세계의 레드라인이라는 규제를 도입해서 건설 회사들의 부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고 거품을 서서히 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건설 회사들은 갑자기 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버그란데가 먼저 무너졌고 고디어 컨트리 가든, 시마오 그룹 등 거대 건설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수백 개의 건설 현장이 중단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돈을 지불했지만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건설 회사들에게 수조 달러를 빌려줬고 이제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정부들도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토지를 팔 수 없게 되자 수입이 급감했고 공무원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소비자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회피합니다. 이것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고통받고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과의 유사점은 충격적입니다. 두 나라 모두 수십 년간의 급속한 성장 후 부동산 거품에 직면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부동산이 경제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정부가 뒤늦게 개입했고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1인당 소득이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시화율도 60% 정도로 아직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행들을 구제할 수 있고 건설 회사들을 국유화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일까요? 일본의 실수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고 은행들의 부실을 숨기고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같은 길을 간다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국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일본처럼 중국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유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 수요도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책임져 왔습니다. 중국이 침체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은 특히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모델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가격이 소득과 동떨어지고 투기가 투자를 대체하고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쌓이면 붕괴는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언제냐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냐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많은 도구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 규모도 훨씬 큽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보다 거대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높으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중국이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경제 모델을 전환할 수 있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고 단기적 안정만 추구한다면 더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을 때 말입니다.